오늘 우리가 강의할 내용은 근대의 중국, 이 중국에 일어난 일, 그 일어난 일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잖아요. 그 지식인들이 어떻게 그 자강운동, 스스로 강해지는 그 운동을 해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갑오 전쟁의 원인과 과정과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갑오 전쟁이 중국의 패배로 끝났는데 그 패배를 바라보는 지식인들 가운데 손중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순원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순원, 손중산 제가 겸해서 썼는데 중국말로 읽으면 손문,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부를 때 손중산, 손중산 이렇게도 부르죠. 순원, 손중산 두 개 다 쓰는데 여기 저희 강의에서는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으켰던 신의 혁명이 있는데 이 생애와 혁명 사상과 이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 이것까지 연관시켜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신의 혁명이 결국은 성공하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은 실패하는 걸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그 실패하는 것까지 연결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미국에 굴복한 일본,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에 굴복한 일본이란 말은 뭐냐면 일본이 미국의 침략을 받았죠. 그 침략을 받고 나서 자기들이 외교를 조약을 맺고 하는데 그 조약을 맺고 외교를 하는 과정이 우리말로는 포함 외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일본이 왔던 그 형식이 뭐냐면 미국이 불란서가 일본에게 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곧 그 말은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 페리 제독이 군함을 몰고 중국에를 일본에로 왔어요. 이게 수락을 해줘야겠는데 이게 이쪽으로 해야겠다. 군함을 몰고 왔는데 그 군함을 몰고 오는 일을 일본이 한국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하냐면 미국의 13대 대통령 멀리드 필모 이 대통령이 이 페리 제독, 해군 제독이죠. 페리 제독으로 하여금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을 수교를 맺고 와라. 통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맺고 와라. 라는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핀서를 들고 군함을 몰고 일본에 왔어요. 그 일본에 와가지고 바닷가에 배를 세워놓고 일본의 실권자인 이 막부에게 이 편지를 전달을 해요.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 편지를 최고 권위자가 이 비슷하게 격에 맞는 사람 신하를 보내야 되는데 그 섬에 일본 다섬이잖아요. 섬에 있는 한 관료를 보내니까 이 페리 제독이 계속 거부를 해요. 너한테는 내가 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서를 줄 수가 없다. 몇 번 거부를 하고
거절하고 나중에 친서를 전달을 하는데, 그 친서를 전달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내가 일본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서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요. 근데 떠나면서 어디를 떠나냐? 홍콩으로 가요. 홍콩 마카오 이쪽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제독이 얼마 만에 오냐면 6개월 만에 또 와요. 6개월 만에 또 와가지고 수교를 하자라고 말하니까 힘이 밀리니까 할 수 없이 미국과 수교를 하는 게 언제냐면 1854년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막부가 누구냐면 덕후가와 이에요시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그때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 페리 제독이 물러간 지 10일 후에 결국은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일본은 그 개방하는 이 형태로 이제 나가는데 결국은 그 개방이 미국에게 굴복하는 형태로. 그래서 마지막 가서는 이제 막부가 미국한테 머리를 숙이고 이런 화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이 무사들에게, 일본의 무사들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 무사들한테 번지니까 무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막부 최고 지도자가 서양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동의할 수 없다. 이 포함 외교, 함포에 큰 함정에 대포를 싣고 와서 외교하자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무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존왕양이를 하자. 존왕양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나라의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중국 사상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양놈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국 정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신들이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니까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본의 화친 조약을 맺은 관료들을 도와서 그 무사들을 공격을 해온 것을 진압을 하죠. 그래서 진압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은 결국은 68년에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 영화 가운데 이 메이지 유신에 관계된 영화가 곧잘 있잖아요. 그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그 무사, 그 칼자비아로 나오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는데 이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868년 이 명치유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우리나라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게 크게 그렇게 기억에 남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녹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잠깐 확인을 해야겠네. 하고 있구만. 근데 이제 이거를 교수님, 예, 대화하세요. 여기 이렇게 PPT 보여주시는데 예. 여기 한문을 제가 모르겠어서 근데 한문도 같이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명치유신 이게 감사합니다. 명치유신, 메이지 유신 일본말로 읽으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네. 그러고 우리말로 읽으면 명치유신, 중국말로 읽으면 명주웨이신 이렇게 읽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는 이제 이 일본이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할 때 뭘 참고를 하냐면 군대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군함으로 이 서부 군대 능력으로 당했으니까 국력을 우리가 배양하고 그 국력 배양 가운데 초점을 더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거는 결국은 군대,
그리고 군사를 증강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치중을 해요. 그 다음에 명치유신이 68년에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여태 배웠던 중국에 무슨 운동이 있었죠? 이전에? 아신 분? 비슷한 서양의 문물을 배우자, 군대를 배우자. 그 운동이 양무운동이라고 했죠. 양무운동. 그 양무운동은 1860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1860년에 시작한 양무운동하고 1868년에 시작한 이 명치유신이 결국은 황해에서 청일전쟁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청일전쟁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우리나라에서는 청일전쟁, 중국에서는 자오잔정, 갑오전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청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중국을 이겨버려요. 이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노 형제는 자판기 소리를 좀 줄이시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과거에 중국에 있던 게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러시아하고 한번 붙어요. 러시아하고 붙어서 일본이 또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이제 증명이 되냐면 서방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하고 싸워도 지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상태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동아시아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인정받는 상태로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이 명치유신, 메이지유신, 민주웨이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배웠던 일을 우리한테 써먹는 거예요. 일본과 조선의 실사. 그러면 일본인들 이제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미국한테 문을 열어주고 개화를 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봉건적인 후진 사회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근대 산업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목도. 이게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세계 각국에 대표단을 보내고 학생들을 파견해 가지고 서양의 예술과 과학을 배우고 모방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정부가 하잖아요. 과거에는 일본이 무사들이 다스렸던 나라잖아요. 이런 정부 일을 명치유신의 그 정부가 하니까 무사들의 불만이 쌓여져 가죠. 그래서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무사층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대외 진출을 모색을 해요. 그래서 대외 진출을 어디로 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한국이지만 그때는 타이완, 대만으로 출병을 해요. 그리고 오키나와가 원래 중국 땅이, 일본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키나와로 가서 합병해버리고 또 내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조선을, 한국을 정벌하자 정한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이때부터 드러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쇄국 상태로 주변 정세, 주변의 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이 이런 명치유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둬. 참 진짜 자기 일만 잘하면 그냥 되는 걸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정치의 실권자인 흥선대원군은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청나라하고만 관계를 유지를 하고 다른 나라, 일본, 서양 온 걸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부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가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일본이 대만을 침범할 때 무슨 빌미로 침공을 하냐면 이노 형제 소음을 소리를 죽여주고 타자를 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있냐면 자판 소리가 녹음이 되니까 그 음소거를 해주고 하라고.
예. 네, 저는 보고 하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다른, 분이 또 예,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보인 사람은 우리 인호 형제가 열심히 타자 치는 모습이 보여.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이 정환론을 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이 류큐 주민에 대해서 어, 대만 사람이 그 주민을 한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이 살해를 빌미로 대만으로 출병을 해가지고 대만에 출병해서 대만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 우리 땅인데 왜 니들이 점령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다가 일본하고 열심히 같이談판을 하다가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땅 청나라 땅을 침범한 일본에게 중국이 밀려서 50만 냥 배상금을 줘요. 50만 냥을.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때 이홍장이 그 정권을 잡고 있는데 50만을 배상을 하고 나서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홍장의 이 전법은 뭐냐면 싸우기를 싫어해. 되도록이면 그냥 자기가 손해봐버리고 중국이 손해본 쪽으로 다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과정을 겪어요. 근데 이때 이 사건 후에 청나라가 조선에게 밀서를 보내. 밀서. 무슨 밀서를 보내냐면 대만을 정복을 하고 철수한 군대 5천 명이 나가사키에 지금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앞으로 자기가 볼 때 이 군인이 조선 정보를 나갈 수 있으니까 당신 조선은 빨리 프랑스나 미국이 일본이 조선을 정보를 한다 할지라도 일본하고 밀약을 했기 때문에 지지해주지 않을 테니까 서양 국가들과 빨리 조약을 체결해라 라는 조언을 해요. 이홍장이 한국에 밀서를 보내요. 근데 이 조선의 우리 대원군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둬.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일본과 조선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또 뭐가 하나 있냐면 나가사키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 나가사키 사건이 뭐냐면 청나라가 독일 조선소에 제조를 위탁을 하는데 뭔 제조를 위탁하냐면 7,000톤급 철갑선을 이 제조를 맡겨요. 주문을 해요. 근데 그 제조된 철갑선이 어느 정도 크냐면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난 군함이에요. 그래서 이 군함이 중국에 들어와서 사용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중국은 우리가 과거에 청나라로 아편 전쟁이 치고 어디한테 졌지만 우리도 이제 이 함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목에 힘을 주고 우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 군함이 제조돼서 들어왔는데 이 군함을 수리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할 도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수할 도크가 어디가 있냐? 나가사키 군항에 그 도크가 유일하게 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중국의 띵유엔, 전유엔, 정원, 진원, 호인데 이 정원, 진원, 호 이 두 개의 함대가 일본에 와가지고 수리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큰 배가 중국에도 있구나. 기가 크게 놀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철갑선을 타고 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청나라 수병이 한 500명이 됐어. 500명이 되는데 이 500명이 하선을 해가지고 나가사키, 여기 나가사키 보이죠? 나가사키에 시내로 들어가서 상점에 들어가고 또 하선하면서 비품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상점에 들어가서 금품을 강탈하고 만취되어 난동을 부리고 또 부녀자들을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하러 오니까 경찰도 폭력 행사에서 구타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로 모아서 집단적인 상륙은 금지하고, 만약에 군인들이 들어온다라면 감독할 장교가 동반해서 상륙한다 라는 합의를 해요. 합의를. 그런데 이 합의를 어제 했는데 오늘 그걸 다 무시하고 이 중국의 그 철갑선을 타고 있는 선원 300명이 또 상륙을 해요. 500명 가운데 300명이나. 그래가지고 이 나가사키의 순사들을 폭행하고 순경들을 때리고 결국은 한 명이 사명하고 또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중국 측 장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고 청나라 수병은 장교는 1명 죽고 수병은 3명이나 죽고 50명 정도가 부상을 해요. 그리고 일본 측도 경감이 3명 부상당하고 순사가 2명 죽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나가사키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은 청나라 측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청나라 측이 오히려 전혀 사과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압도적인 해군력을 배경으로 아주 고자세로, 고압적인 자세로 일본에게 나타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정원호, 그다음에 진원호 같은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너희들하고는 싸운다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이때부터 보복의 칼,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도 보복하는데 아주 분하게 생각하면 보복하잖아요. 이런 자세를 갖고 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에 연결이 되죠. 한국에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이 사건으로 일본 자체적으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일본 해군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큰 철갑선을 대항해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프랑스 해군을 고용해 가지고 철갑선 대응 방법을 강구를 해요. 그때 당시 지금 프랑스 독일 배를 만들어 와 가지고 프랑스 해군 장교가 일본 훈련 시켜주는데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제국주의 열강이 태평양뿐만 아니라 인도양, 대서양을 다 휘젓고 돌아다니는 호시탐탐, 지금 15세기부터 쌓아온, 결국 18세기에 산업혁명으로 인한 원료 공급, 상품 개척, 그 다음에 자본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찾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부족하지 않고 또 그 원료가 부족하지 않는 나라들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가 왜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나라하고 통상 무역을 원하냐면, 이 배라는 게 물건을 싣고 다니지만 연료가 석탄이나 나무를 떼야 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1년도 가고 2년도 외부를 돌아다니는데 연료를 싣기 위해서 자기 나라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항구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자기 군사들 또는 그 선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문을 개방을 안 해주고 서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는 상품을 팔고 왔지만 미국은 남북전쟁의 그 어간이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 그리고 서부 개척, 위쪽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국내 문제도 만만치 않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시장 개척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영국은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를 정복하고 프랑스는 베트남, 알제리, 모로코, 그 다음에 러시아는 폴란드, 시베리아, 독일은 탄과,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동아시아를 와서 일본을 압박하고 필리핀을 정복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석탄을 캐려면 우리 한국이나 중국은 풍수지리설이 있어요. 풍수지리설. 석탄을 아무나 못 캐. 왜냐? 명당자리를 해치면 조상이 화내면 복을 안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 일본도 미국이나 불란서나 영국한테 네덜란드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근대 국가를 만들었죠. 이 근대 국가를 19세기 후반에 부국강병이라는 이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친황제 근대 국가로 천황제 근대 국가로 발전해 가지고 1873년에 조선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 자기들의 근대적 제국, 대제국, 동아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근대에 추진하는 그 힘으로 조선에 이제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청이 타이완을 침공한 이후 중국이 우리에게 기뜸을 해줬건만은 우리 조선 통치자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을 때 운용호 사건이 일어나죠. 배를 타고 강화도로 와요. 그 배가 운용호예요. 물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적은 배가 우리나라 연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국방수비대가 총을 쏠 거 아니에요.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엄청나게 강화도에 포격을 하죠. 그로 인해서 조선은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고 그 당시 청조는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을 관여를 안 해요. 왜냐? 자기들도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편치 않으니까 그래 일단 나는 내정 간섭은 조선은 독립국이고 자주권이 있으니까 조약 교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취하죠. 그런데 이 당시 또 이 중국의 이용장이나 양무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가에서 설립한 공장과 무기공장, 조선소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면서 이용장이나 그 실권자들은 자기들도 외부에 식민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식민지가 어디냐? 조선이나 월남이나 이 동남아시아 여기를 생각하고 이용장이 이제 갑신정변과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서 대원군의 개화파를 제거하죠. 그리고 조선의 내정을 감독하고 실질적으로 속국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요. 그리고 경제적 이득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해요.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야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죠. 그 당시 일본이 조선을 유혹을 하죠.
위협을 하는 가운데, 이요를 하는 가운데 뭐가 나와요? 운여호가 등장하고 프랑스와 미군 해군의 선례를 학습한 모습대로 함장이 물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상륙했을 때 그건 세국정책, 봉쇄정책을 펴고 있는 조선으로서는 당연히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조선이 포문을 열자 일본은 강화도를 초토화시키고 영종도, 지금 공항에 있는 영종도, 진지도 공격하고 그러므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75년 9월 28일에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개방을 하게 된 상태로 가죠. 일본이 대조선 정책에 미리 준비하는 것에 4가지 안이 있었어요. 그 4가지 안 가운데 가반은 아주 간단해요. 진정한 독립국으로 조선을 만들고 조선의 운명을 스스로에게 맡기자. 이게 을안은 뭐냐면 명목상으로는 독립국을 인정하지만 일본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타국으로부터는 조선을 지키자. 이게 채택이 돼요. 세 번째로는 청일 양국이 조선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섭하는 것을 양국이 알아서 해보자. 네 번째로는 스위스과 같이 스위스나 이 벨기에와 같이 영세 중립국으로 해볼까?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안, 자기들이 간섭하고 독립국인 것 같이 인정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간섭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적으로 된 게 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을 통하여 체결되는데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를 개항하며 그 개항되는 항구로 조선을 침략하는 발판을 삼고 이모군란을 통해서 대원군이 집권하자 청나라가 개입한 것을 어떻게 돼요? 대원군을 납치하고 난을 통해서 진압을 하니까 정주국 행세를 하니까 내정 간섭으로 하고 결국은 양무운동 모델로 조선을 개방할 건지 아니면 일본 모델로 할 건지 84년이기 때문에 결판이 안 났어요. 언제 결판이 나냐? 94년에 결판한 거죠. 그래서 원래 보수파는 중국식으로 양무운동 모델로 하자. 우리나라 조선의 실권자들이요. 또 한 파는 개혁파는 일본식으로 하자.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갈등, 변법을 주장한 개화파는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이런 사람이 있고 보수주의, 동도 서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홍집, 김윤식, 민영익 이런 온건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이제 차츰차츰 개화파를 도와주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84년에 박용효, 김옥균, 홍영식, 이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궁궐을 장악하고 황후를 살해하고 이를 일으켜보기 위해서 문제를 정변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합니까? 청나라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힘이 세니까 그 당시는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우리 조선 젊은 피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 거류민과 공사 이 서기관들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이 와서 한성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한성 조약 가운데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개화파가 일으켰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일본 공사관과 내통한 이 갑신정변이 결국은 3일 만에 원세계의 개입으로 끝났는데, 원세계가 왜 이렇게 빨리 개입하냐면 그때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조선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전투, 그 진압하고 연결하는 가운데 전투가 발생하고, 패배한 변법 개화파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가요. 망명하고 영국의 중재로 청나라와 일본이 사태를 수습을 해. 사태를 수습을 하면서 1885년도에 천진조약을 맺어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조약인데 우리한테 참 다음에 일이 풀리지 않는 조약이 된 거예요.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조선의 한쪽이 출동할 경우 서로 통보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 하나 살피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공사관을 불태우고 공사를 죽이고 서기관을 죽였던 이 일 때문에 한성 조약을 맺는데, 일본이 조선에게 10만 원을 보상하고 공사관을 다시 지으라 그래요. 그 지은 비용으로 2만 원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12만 원을 조선이 일본에게 물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배경이 했다면, 갑오 전쟁이 원인이 뭐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보죠. 청일 전쟁. 청일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우리 조선의 지배권을 가지고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까지 약 10개월 정도를 싸운 거예요. 그래서 갑오년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가오버 전쟁, 일본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전쟁했다고 해서 청일 전쟁, 그리고 서양에서는 1차 중일 전쟁, 중일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걸 1차 중일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쟁의 발발 과정 왜 일어났느냐? 동학혁명군, 우리 여기서 가깝죠? 고부, 정읍에서 동학혁명군이 일어났어요. 너무 정부에서 또 일본이 농민들을 수탈해서 못 먹고 힘들다,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전봉준,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조선 정부는 그 봄에 일어났는데 5월 7일 날 홍계훈이라는 양호 초토사를 임명해가지고 진압하라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장성에서 정부군이 이 농민군에게 져버려요. 그리고 그 김에 농민군이 전주까지 함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6월 1일에 전주성을 함락했는데 조선 정부는 놀래가지고 청나라 조정에 반란군 진압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잽싸게 온다고 그 건너편 유해에서 어디로 오느냐? 전주성 쪽으로 가까워야 되니까 아산만 쪽으로 와요. 아산만. 그래서 아산만 쪽으로 몇 명이 들어오느냐? 약 2,800명이 와서 주둔을 해요. 그러니까 천진조약이 있었잖아요. 방금. 중일 간의 천진조약에 누가 출병하면 통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청나라가 일본에 통보하니까 서로 알고 있지만 명목상으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가 일본에게 항의를 했지만 일본군이 제물포를 통해 가지고 4,500명이 상륙을 해가지고, 그게 그분들은 바로 서울로 가서 일을 벌려요. 그 다음에 전주성에 있던, 이제 6월 8일 날 그렇게 되는데 6월 6일 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5일이 지나니까
정부군과 농민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종료가 됐어. 서로 철병하고 문제 없이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너무 수탈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농사 열심히 짓겠다. 이런 식으로 화해됐으니까 중국이나 일본 병을 철수를 해라 해도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전쟁 초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일본으로 도망갔던 김옥균이 상해에서 홍종우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해요. 상해에서, 중국 상해에서. 일본으로 갔는데 상해까지 또 간 거예요. 근데 그 유해를 가지고 청나라가 일본이 달라 그러는데도 일본한테 주지 않고 군함에 태워가지고 조선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 김옥균이를 시체를 받아가지고 그 시체를 능지처참을 해요. 너무 괘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 청나라도 괘씸하지만 조선이 하는 일이 너무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94년에 동학 농민운동에 그 조선 정부가 청나라 정부의 지원병을 요청할 때 이 모욕감이나 이런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본에서는 조선은 손을 봐야겠구나 이런 것이 더 강하게 된 거죠. 당시 청나라에서 조선에 와 있던 2,800명이 누가 지휘를 하고 있었냐면 내지 차오라는 이 엽지초 이 사람이 저기 하고 있었는데 휘하르 인솔자였는데 일본은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가지고 이 오시마라는 장군 밑에 8,000명의 군사를 또 보내요. 또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상륙해서 부산 쪽으로 상륙한 팀, 인천 쪽으로 상륙한 팀, 두 팀이 이제는 바로 고종임금이 거하고 있는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고종이 위기에 처하니까 조선군이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래서 대항을 하니까 일본군과 조선군이 공복궁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그치지 않으니까 일본군의 협박 속에서 고종이 직접 조선군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해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민비가 자기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하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군은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가지고 궁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조선의 내각을 김홍집, 박정양, 명영달 등 친일 인사로 교체해서 갑신정변에 반대되는 갑오경장을 실시해요. 그래서 갑오경장은 일본이 실시한 조선 신문화 이 양무운동과 같은 이런 일이죠. 그런데 일본과 단교가 되어 있던 청나라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놓고 서로 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쟁할 때 첫 번째 전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환이라면 지금 어디냐? 아산 외곽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그러니까 그 천안, 아산 여기 근방이죠. 여기서 현재 천안시의 성완읍인데 여기서 4,000명의 일본군이 3,500명 어떻게 2,800명에서 또 3,500명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3,500명의 청나라 군대를 마주보고 싸운 거예요. 이제 싸우고 거기서 또 일본이 이겨요. 청나라가 도망가요. 천안에서 도망 어디까지 가느냐? 평양까지 가요. 평양에 가서 이제 배수진을 또 쳐.
그러니까 평양을 또 습격해가지고 또 일본이 이겨버려요. 이때 청나라 군대 사망자가 2,000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4,000명이고 일본군은 겨우 5, 600명 정도 사상자가 난 대승을 거두죠. 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실력 발휘를 차츰차츰 해가는 거죠. 여기서 황해 전투가 일어나요. 황해 전투. 이 바다에서 황해 전투 가운데 풍도해전이라고 하죠. 풍도해전. 이 풍도해전에 참여한 배경이 뭐냐면 청나라가 한국으로 이 군대를 보낼 때 군함을 타고 보내는 게 아니라 런던 인도차이나 증기 선박 회사의 2,000톤급 선박 상선을 상선 이름이 까오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박을 빌려가지고 승무원 64명과 함께 1,200명의 중국 청나라 군대를 보낼 때 그 상선 앞에 일본이 군함으로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군함에는 누가 있었냐면 청나라 군사 고문인 독일 포병 장교 하네켄 소령이라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7월 25일에 아산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일본 순양함이 나나가와 이 배가 나니와가 이렇게 발음이 좀 그런데 이 배가 막으니까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싸울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된 거예요. 4시간 협상 끝에 일본 선장이 사격을 명령하니까 유럽인들은 다 바다로 뛰어들어 버리고 중국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뛰어든 사람, 총에 맞은 사람. 그래서 결국은 가오슝호는 침몰하고 일본과 영국 간에 외교 분쟁이 발생했으나 국제법으로 처리하고 중국이 여기서 패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압록강, 저 위에 압록강 전투가 또 있죠. 압록강 전투가 있는데 이 압록강 전투에서는 청일 전쟁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커요. 1894년 9월 17일에 일어나는데 청나라의 북양 함대가 일본의 함대와 압록강 하구에서 맞서 싸운 전쟁이에요. 근데 이때 청나라 화력이 우위였음에도 10대가 참전을 했는데 5대가 침몰하고 3척이 파손돼요. 그리고 850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일본은 어땠느냐? 4척이 파손되고 사망자가 겨우 90명밖에 안 돼. 그리고 부상자는 200명. 그래서 4,5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 부근에 상륙하여 북양 함대는 여순항으로 도망가가지고 피신하고 일본군이 완전히 이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중국이 해전, 황해해전, 풍도의 해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해전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기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청나라 함대가 발사한 포탄이 일본 배를 향해서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가서 이 포탄이라는 게 터지면 파편이 튀어서 배를 파손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하는 작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포탄이 날아가 가지고 터지기는 터지는데 안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콩하고 모래가 터진 거예요. 뉴욕에서 밥솥에다가 철구소라를 넣어가지고 그 보스턴 마라톤인가?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거는 철구수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있었는데 밥솥이라 할지라도
근데 중국의 이 엄청난 함대에서 쏜 포탄에서는 뭐가 나면 콩알하고 모래가 나와.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일본군이 북양 함대가 있는 천진에 실무자들을 뇌물을 주고 구워 삶아서 총알을 만들 때, 포탄을 만들 때 쇠 부서기를 넣는 게 아니라 파편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넣은 게 아니라 콩하고 모래를 넣게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 배가 어느 정도 배냐? 정원호, 진원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는 당시 철갑선으로 항공모함으로 아시아의 제1거함이에요. 자꾸 들어가 나갔다 하지 말아요. 1거함인데 길이가 어느 정도냐? 94m, 폭이 18m, 배수량이 7,300, 그리고 힘은 마력은 6,200 등등. 속사포, 어뢰 발사를 하나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청나라 그 정치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 군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군비가 안 쓰여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볼게요. 진원호가 이게인데 이 진원호가 일본 나가사키 항에 들어갔을 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놀래서 뒤로 넘어질 뻔했을 거야. 94m. 지금 봐도 보통 크기가 아니죠. 당시 이 배를 건축하고 엄청난 배가 4척이 있는 거예요. 4척이. 그런데 일본의 조그만 배한테 중국이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부패와 타락과 타협이 결국 이렇게 만든 거죠. 30년에 걸친 양무운동이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일본은 한 20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배도 적고 수도 적고, 그런데 결국은 중국이 철저하게 깨진 거예요. 왜 졌느냐? 왜 깨졌느냐? 그 군비를 가지고, 여러분 이화원 가보셨어요? 서태후가 북경 외곽에 이화원을 지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해군 군사력을 충당할 수 있는 그 예비비를 이쪽으로 다 빼돌려서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이화원은 바다같이 보이죠? 소수가 시후라고 그러는데, 이 시후가, 북경은 계곡이 없어요. 북경서 만리장성이 있는 북경 거기서 외곽에서부터 상해까지 평지예요. 평지. 산이 없는 곳이 화북평야인데 이 바다는, 바다 같은 서호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다 삽질을 해서 파가지고 뒤에 산을 만들어서 산과 이런 호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패배를 맞이한 중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1894년, 95년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동양의 소국인 일본에게 당한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정말의 근대적 정치적 변혁과 내셔널리즘이죠. 내셔널리즘이냐면 동일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 사회, 그러니까 민족이 국가를 합리화하는 유일무이한 근간, 또는 개별민족, 이 개별민족은 국가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내셔널리즘인데, 이 내셔널리즘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출범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중국이 이제 우리가 일본에 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성과 헤어날 길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충격보다 훨씬 커요. 북경대에서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고민과 괴로움을 이 강의하면서 교수들이 해요. 그리고 책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러니까 이 충격은 우리 한국 사람은 나만 잘하면 되고 자기 가정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은 항상 자기가 세계의 중앙이고 동양의 대표이고 동서를 나눌 때 동쪽에 최고의 책임자라, 가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이 저기 서구, 외놈이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도 외라고 쓰지만 우리가 외놈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원래 외놈이라 부른 거예요. 외란 말이 적다는 말이야. 그리고 발가락에 개딸을 지는 그 외놈 발가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도의 일본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혁을 해야 되고 이 외부적인 개혁을 하든 내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식인들한테 엄청나게 공감을 얻게 된 거죠. 두 가지 방법이 나온 거예요. 체제 내 개혁을 갈 것인가, 아니면 체제 외 개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체제 내 개혁을 하는 사람이 전번에 배웠던 무술개혁, 무술변법, 강요웨이, 강유위, 그 사람이 했던 무술개혁이고, 공화정으로 나라를,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오늘 배울 손중산 혁명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제 중국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이 일본에게 패한 원인이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갑오전쟁, 청일전쟁에 중국이 일본에 패했다, 별로 크게 배워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전쟁의 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패인은, 청일전쟁이, 이 전쟁에서 이 중국이 일본에게 패한 원인은 본질적으로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과 양무운동의 우열에 따른 것이다. 무슨 우열이냐? 메이지 유신은 전 국가 체제를 다 바꾼 거예요. 양무운동은 절대 체제를 안 바꾸고 군사 기술만 받은 거죠. 근데 배를 그렇게 좋은 걸 샀는데, 무기를 그렇게 좋은 걸 구비를 했는데, 무기를 사용한 사람이 그 무기를 사용할 능력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능력? 마인드가 안 된 거죠, 마인드가. 그래서 공해상에서 해전이 가능한 북왕 함대를 건설했으나 이거를 연해방위라는 수세적 관념에서 공세적 전투를 안 해요. 이 포탄을 아껴서, 또는 되도록이면 희생을 안 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침범하는 걸 우리가 물리치지, 저기 나가가지고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대충 싸워도 이길 자들인데 무슨 힘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나 영국, 구미 열광이 전쟁을 잘 화해시켜서 끝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 노력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 그다음에 국가 정체의 근본적인 근대화 개혁에 있어서 국가가 다 지식인들이 반대를 해. 그래서 중국의 원래 있는 왕조 정치를 보수하고 유교의 그 수구적인 태도를 바꾼 것을 아주 싫어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청일전쟁과 조선을 보면, 조선은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청일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전쟁 중 일본의 보호 국화 기도에 휘말렸죠. 그 휘말린 가운데 갑오경장을 실시를 하고 제도 개혁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지배체제가 약화되었고 통합 농민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더 이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일본한테 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비를 시해하고 국가는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임진왜란 이래 최대의 순환을 당했죠. 패전의 이후 일본 시노모세키에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95년에 조약의 내용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조선의 독립과 청에 대한 종속 관계를 청산한다.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아주 글자만 보면 좋은 내용이죠.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의 자주 독립과 청에 대한 종속 관계를 청산한다. 야오닝이라는데 야오동 반도를 타이완을 펑후 제도란 말이 이 리우치우 군도, 유구 군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저 끝에가 오키나와가 있죠. 대만 가까이 있는 데가. 그리고 그 조도, 중국말로는 띠아오이따오, 빨갛게 점이 위로 쳐 있는데 이 섬을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이 계속 하는데 이때 이 시노모토키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된 거예요. 그래서 배상금을 2억량을 물어요. 그 다음에 개항장 확대를 하고 이세금. 이세금이라는 게 뭐냐면 청나라 말기부터 물품 통과세를 이세금을 해요. 물품이 통과될 때마다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 물품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주고 중국 내지에 직접 투자를 하게 해주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싸움을 붙을 계기가 생긴 거예요. 삼국이 간섭을 해요. 무슨 간섭을 하냐? 야오동 반도라 그러면 저기 위쪽에 지도가 두 개 겹친 데 있죠? 중국, 동해하고 중국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해라고 써 있는데 대련이 있죠. 대련이 그 파랗게 동그라미 쳐 있는 게 요동 반도인데 이 요동 반도가 북경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여서 이거를 일본이 가져가면 안 된다. 전략적 요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간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굴복한 일본이 3천만 냥을 그걸 반납한 대신 중국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2억 3천만 냥을 받죠. 이 돈이 어디다 쓰인 줄 알아요? 일본 근대화 국가 건설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 건설에 일본이 이게 이제 쓰지만 그걸로 정비한 일본이 다시 중국으로 와요. 독일이 1차 전쟁을 일으키니까 일본도 선전포고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하죠. 중국도 참여를 해요. 이러이러한 일 가운데 벌어질 때 요동반도를 가지고 삼키고 싶었지만 못 삼킨 일본이 독일이 가지고 있던 지금 이 짜오저우만이라고 써있죠. 짜오저우만 그게 뭐냐면 지금의 청도예요. 칭다오. 이 칭다오가 저 위에 보면 산동반도 빨갛게 위에 산동반도 있고 크게 돼 있는 게 짜오저우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짜오저우만은 지금 중국이 칭다오라고 하는 산동의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이 원래는 개발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독일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근대 독일의 그 주택을
또는 도시를 만들 때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 아주 멋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먹는 사람이지만 칭다오 피지우가 있어요. 칭다오 피지우. 이 칭다오 피지우가 뭐냐면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청도에서 제조 기술을 갖다가 설립해서 만든 게 맥주인데, 그걸 남겨놓고 와서 중국에서 유명한 맥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칭다오 피지오, 옌징 피지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독일이 이제 전쟁을 그렇게 하니까 결국 뺏어가요. 지금은 갑오 전쟁 이후로는 97년에 독일이 산동반도를 차지한 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여순과 대례를 차지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붙어지는데, 일본은 대만과 그 건너편에 있는 복건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본한테 진 이 죄 때문에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내고, 길어야 1시간 한 40분 되니까. 조차지. 그다음에 그런 조차지가 있었죠. 세력 범위를 설정됐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철로와 광산. 해상에서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석탄을 개발해야 되고, 철로는 상품을 싣고 다녀야 되고,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조차한 지역에 그 세력 범위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 철로와 광산의 이권 문제이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중국을 이겨버리니까 세계의 이목이 다 중국으로 쏠리는데, 무엇으로 쏠리느냐? 중국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재물과 상품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철도를 부설하고 그 철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서 어디, 북경에서 천진, 북경에서 항커, 북경에서 펑티엔, 심양이죠. 이런 철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배타적 분할 지배의 중지를 제창을 해요. 그리고 그걸 너희들이 자기 주장들 하지 말고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제기하니까 영국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죠. 그래서 청일전쟁 결과가 이제 살펴보면, 반식민지, 중국이 반식민지란 말은 거의 식민지가 되다시피 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거죠. 식민지가 아니지만 식민지도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일본 식민지였죠. 근데 중국은 일본 식민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영국 식민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론을 냈느냐? 영국도 아니고 불란서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일본이 확정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뭐라 하냐면요, 샤오르본꾸이죠 그래요. 샤오르본꾸이죠. 적다. 이 조그만 일본 귀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이제 원한이 좀 서려 있는 거죠. 청나라는 전쟁의 결과, 조선에 대한 전통적 종주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열강이 지역을 분할한 제국주의적 지방을 분열하는 대상국으로, 뜯어먹는 대상국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구질서가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일본, 조선, 베트남,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 질서가 과거에 중국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본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 방향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갑오전쟁. 이걸 이해를 못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청일전쟁, 갑오전쟁. 왜? 이게 중화사상의 몰락의
마지막 종지부예요. 이 패전으로 말미암아 조공체제의 몰락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도 소멸됐고 문화사상 측면에서 중화사상이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은 정치적으로 청왕조의 붕괴를 재촉했고 문화사상적으로는 중국 중심으로 사고하던 중화사상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으며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경쟁의 중심 무대로 수탈의 대상이 되는 침략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 중심에서 일본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 과거에는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이 없고 다 중국으로 유학 갔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누가 북경에서 공부하고 왔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손중산도 그렇고 양치차오도 그렇고 강요의 모든 누신도 거기로 가고 뭔가 한다는 사람은 다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어내는 상징적인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2008년 북경 올림픽 때 이 개막식은 장이모 그 다오의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중국 문화 사상을 문자, 배경, 모든 내용이 중화 문화 사상 회복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회복.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중화 민족의 문화를 부흥시키자를 외친 거예요. 그 부흥시키는 왜 다시 무너진 게 없으면 부흥할 필요가 없죠. 무너진 계기가 언제냐? 시작점이 어디냐? 이 갑오전쟁, 청일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가장 큰 사건이고 중국 사람들에게 잊고 싶은, 그러니까 150년도 지났어도 지금도 중국 사람들 마음에 이로부터 오는 상처는 깊이 들어가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서구화가 중국의 공통 목표가 됐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정부가 하고 혁명파가 하고 개혁파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부가 광서제가 이름으로 개혁을 해요. 그래서 또 일부가 변법 자강운동에 양무개혁이 실패하니까 결국은 중국이 반식민지화되고 일본에 의해서 챙피를 당하고 일본이 성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해보자. 이런 일들이 이 중국의 개혁파 신사들 가운데 충격적으로 근대화라는 이 부분이 이제는 뼛속급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뼛속급히 오는 문제 가운데 두 부류, 입헌파하고 혁명파예요. 그래서 혁명파는 국가 전체를 바꾸자. 입헌파는 법을 바꾸면서 공화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만 해도 돼요. 그래서 청말은 그러면 국가 내부에서는 조정에서는 자구책으로 강서재가 서태후의 그 그늘 아래서 이제 벗어나면서 자구책으로 신정을 펴요. 신정. 그 신정이면 새로운 정치, 교육을 개혁하고 학교를 만들고 과거제를 폐지를 해요. 과거제가 이때 폐지돼요. 그리고 실업 진흥 정책을 펴고. 그래서 이제 정치 개혁이 부진했으니까 정치 개혁이 부진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너일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너일 전쟁이요? 입헌국인 일본이 제정 러시아, 그 말은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러시아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황제가 다스린 것보다도 입헌, 상원, 하원, 공화정을 갖고 있는 체제가
유리하구나. 그래서 입헌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신정이 잘 받아내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곤란해진 거예요, 황제가. 이때 결국은 신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1911년 우창에서 군사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군사봉기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군사적인 문제로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이 사상적으로 충격적인 것을 하나 듣게 되는데, 누구한테 들었냐? 이 옌프라는 사람이 영국 유학을 갔다 와요. 영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영국 책을 번역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회 진화론, 다인의 그 진화론을 사회 방면에 적용시켜가지고 사회 진화론을 소개를 하는데, 약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럼 사회 진화론의 그 논리가 뭐가 있냐면, 제국주의 침략이 냉혹한 국제 현실 가운데에서 이 진화론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는다. 그리고 적응한 사람만 생존한다. 그리고 진자는 도태된다. 기가 막히죠? 이걸 이제 책을 번역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자강운동을 일으키는 그 깊은 내막에는 중국은 약자가 아닌 강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스스로 강해져야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 일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몸부림이 서서히 시작되는데, 그 시작된 게 기점이 어디냐? 일본한테 진 걸로 인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손중산이에요. 손중산. 이 손중산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빨리 봐야 할 것 같아요. 손중산은 가장 먼저 혁명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민주혁명의 선고자이고 중화민국의 국부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홍콩과 하와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 멀지 않는 곳에 홍수전이라는 태평천국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성장과 교육 배경이 중국 왕조를, 반만이란 말이 만주족을 반대한다는, 만주족을 반대하는 혁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세례를 받고 세례명이 손일신이라고.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간절히 예수의 도를 사모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일 때는 자기에게 세례를 준 목사님하고 고향에 가서 전도도 했어요. 그가 세례 받았다는 말을 듣고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고 하와이에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던 형이 학비를 끊고 기독교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손중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진보적인 종교다. 그 다음에 사회 풍속과 민중의 지혜를 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보충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는 뭐가 있냐? 정치의 영향을 종교의 영향보다 더 높게 인식을 했어요. 종교로서 중국을 바꿀 수는 없고 혁명으로, 무력으로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대정을 기독교가 간섭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측면도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의 신앙의 특징은 종교 형식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교회를 가본 적이 거의 없어. 국가일이 분주해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왜 안 갔느냐? 혁명의 길을 가면서 기독교들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마음적으로만 믿고 가진 않았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사상과 혁명 사상을 연결하는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중국 육아 전통 교육도 받았지만 하와이와 홍콩 등지에서 자본주의 문화 사상을 접하게 된 이분이 혁명 사상에 연결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꼭 처음부터 혁명의 길로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1894년 6월에 전쟁 전이죠. 이홍장을 찾아가요. 홍콩과 광주, 저기 남쪽에 있던 사람이 천진으로 이홍장을 찾아갔는데 뭘 들고 가냐면 서구 모델의 개혁한 샹, 이홍장, 수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하나를 이걸 제기를 해요. 뭘 제기했냐? 중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거기 내용은 뭐냐면 서방 자산 계급을 받아들이고 선진 과학 기술을 도입해서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공상업을 봉건제 속박 속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인재 양성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등등 교육계획과 이런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들을 다 써놨어요. 8천자를 통해서. 근데 이용장이 거부를 해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전쟁통이니까 어린 당신하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다시 광주 와서 홍콩 가가지고 이제 혁명 당의 밑에 하부 조직인 보인 문사하고 또 이 흥중회라는 혁명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하층민과 범죄자와 제대 군인을 포섭해 가지고 혁명 운동에 동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때 또 한 사람을 만나요. 삼민주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혁명을 일으키려다 실패해 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 이 나가 있던 청나라 공사가 손중산을 체포해요.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피납이 되는데 이 피납되고 풀려나면서 피납 사건 때문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잡혀 있을 때 대형 박물관의 도서관에서 열심히 서양 사상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요. 그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할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르크스 사상하고 필요한 그 당시 필요한 민족 문제 또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땅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공유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쓴 책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때 삼민주의를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구상이 될 때 또 하나의 친구는 뭐냐면 홍콩에서 만난 친구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해 준 게 뭐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 말을 듣고 아주 깜짝 놀라면서 이 힌트를 얻게 된 거예요. 힌트를. 그래서 이 구상이 삼민주의를 이야기하는 구상이 링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완성은 윤곽은 9개월 동안 대형 박물관에서 읽었던 칼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의 저술,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이 토지에 관계된 서적들, 지공주의, 토지 공개념,
이 지공주의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쳐서 삼민주의, 민권, 민족, 민생, 이게 윤곽이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초기 혁명 활동에 있어서는 하층민을 상대로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 해외 유학생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학생, 일본에 있는 학생, 그다음에 화교들, 주로 화교들이죠. 거기에 주장하는 바는 뭐냐? 오랑캐를 몰아내고, 만주족이 오랑캐라고 하던 거죠. 그다음에 중화 한족의 국권을 회복한다. 그다음에 직권을 고르게 한다. 이 말이 뭐냐 말이냐면 땅을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갖게 하자. 이 14글자. 그래서 만주족 축출, 중화회복, 공화국 창립, 토지, 균등, 이걸 중국말로는 16글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장하는 그 강령들이 통과가 되면서 신해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흥중회가, 중국 동맹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운동의 특징이 방금도 언급했지만 광주 부분에 해당이나 해산된 병사들, 하층민을 동원하여 광주성을 점령하려는 일을 주로 한 거예요. 비록 사전에 발각되어 가지고 무장 봉기가 실패하지만 이 손문의 역할이 아주 영향력이 아주 크게 계속 작용되어 있어서 결국은 1911년에 무창 봉기로 순원의 혁명 전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특이한 점, 아풍모 특이한 점이 해외에 있는 화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외지의 무장 봉기를 추진함으로써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으려고 했던 점이 특징이다. 이게 특징이죠. 손민의 삼민주의와 혁명. 그러면 이 삼민주의 혁명이 뭐냐면 백성들이 어떻게 동원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강요회의 그 무술변법 실패나 청나라의 왕조의 확실한 마침표가 이제 갑오전쟁으로 통해 가지고 되어지는데, 무술변법이 실패할 때 새 시대를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청나라 왕조에 대한 미련을 이제 완전히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낡은 왕조는 청산하고 새로운 서구적인 근대 국가를 세우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을 어디다 두냐? 왕조국가 새로운 거. 그러면 내용으로 뭘 채울 건가? 새로운 근대 국가의 이념이 뭐냐? 손문이 주장했던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민족, 만주족이 아니고, 민권, 백성들이 권리를 갖고, 민생, 백성들을 먹고 사는데 근본적으로는 토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국 동맹회를 창립시키면서 시작하는데, 만주족 축출, 주치, 다루, 구이프 중화, 창리 민국, 빙진, 띠权, 토지, 균등, 소유. 그래서 민족주의는 원래는 한족을 이야기를 했는데, 만주족을 쫓아내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오색기가 청나라 초기에, 중화민국 초기에 이 오색기가 나오는데, 만주족 파란색, 노란색은 만주족, 파란색은 몽골, 하얀색은 회족, 빨간색은 한족, 검정색은 티베족,
이 오색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거예요. 이제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한쪽만 이야기하면 편협하다는 거죠. 민권, 감찰권, 고시권, 사법권, 행정권 이런 것이 민주정치로 인민에게 공평하게 있다 등등. 그래서 민생, 삼민주의라고 그럴 때 가장 경작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주체는 토지 평등 분배,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되면서 해석이 달라지고 적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대에 해석하는 내용이 대만에서 해석하는 것과 중공,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해석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삼민주의가 혁명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줬느냐? 멸망흥한 민족구유의 입장에서 만주족을 망하게 하고 중국의 한족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수천 년 내려온 군주제, 봉공군주제를 변혁시키고 민권주의로 백성이, 인민이 권리를 갖는 데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사회와 경제 조직의 개혁은 민생주의에 골관을 하는 혁명을 이루는다. 이런 이론이에요. 근데 결국은 혁명이 실패를 해요. 근데 실패하는데 혁명을 어떻게 일으키냐면 우연한 기회에 일으켜요. 우연한 기회. 중국에 이 혁명 기회가 어떻게 찾아오냐? 청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철로를 놓고 광산과 탄광을 만드니까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민간이 스스로 주식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철로를 건설하고 거기에 대한 이권을 가져라. 이 철도 부설 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1911년에 우정부 대신 정시엔화이가 어떻게 하냐면 국유화시켜버립시다. 국유화시켜버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성 도로 보수운동, 보로동지라는 거예요. 보로동지에 이 도로를 보수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휴학을 하고 납세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요. 대대적으로 일으키니까 가까이 있는 우창 가까이 있는 군인들이 신식 군인이 있었는데 진압하라 그러니까 우창에 1,500명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사람들이 사천성에 진압하러 가느라고 군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우창에 있는 혁명군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사천성이 사태가 급하게자 청조에서는 호북이라 그러면 이번에 우한을 호북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요. 우창이 무한, 한코, 우창 이렇게 세 개가 무한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군이 몇 명 남지 않으니까 혁명군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혁명군들이 전쟁에 참가하고 일을 벌였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사천성 봉기가 보로운동 봉기가 9월 달에 있죠. 2011년 9월. 그걸 진압하러 간 신식 군인들이 10월에 가니까 10월에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10월에 있는 봉기가 성공하다 보니까 손중산이 2012년에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을 해요. 취임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청나라가 웬스카이한테 대통령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넘겨줘야 되느냐? 그게 실패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잠깐 되돌아보면 위에 있는 사진이 한코, 한양, 우창 이렇게 세 가지. 항구, 한양, 무창 이렇게 있는데 이 무창에서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이것은 다 세 개를 합쳐서 지금은 무한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무한에서 있는 이 혁명 운동이 우창 신군이 15,000명이 있었고 그 중에 혁명파의 군인들 가운데 손중산에 계속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을 잘 속아서 혁명파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공회에서 현역 군인인데도 혁명파에 들어오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된 거예요. 5,000명이 됐는데 재미있는 게 이 사천으로 진압군으로 갔을 때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조가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화약을 만들다가 폭탄을 만들다가 화약이 폭발된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체포되고 처형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있었던 임시총사령관이 장이우가 급한 가운데서 봉기를 하는 게 우창 봉기이고 성공한 봉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봉기를 일으킨 신군들은 자기들이 군대에서 가지고 있던 총기와 그런 직분으로 무창 거리에 이제 전투를 하게 나오게 되는데 10월 9일 날 그 일이 벌어졌는데 10월 10일 날 되니까 거리에 온통 혁명파를 색출하기 위한 군인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11일 되니까 이제 수세에 몰렸던 혁명군이 시내를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도 장악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장악하다 보니까 청국 관리들이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창 봉기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 우연치 않게 있었던 우창 봉기가 성공이 되므로 청나라가 2000년 넘게 왕조를 유지해왔던 봉건 왕조였는데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일이 중국에 있어지면서 이제는 공화정이 세워지는 중화민국이 된 거예요. 중화민국.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혁명의 성공에 순위의 혁명이 과거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이 결국은 실패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혁명을 일으켰던 군인들이 숫자도 적고 미리 정부를 접수를 하면 어떻게 접수해서 진행하겠다. 누가 대통령을 맡고 누가 차관을 맡고 행정관을 넣고 검사는 누가 맡고 이런 게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북양군벌의 총책이었던 웬스카이가 임시약법을 무시하고 임시약법이라는 거는 이 혁명 정부가 헌법을 만든 게 임시유예파라 린스유예파라 그러는데 이 임시약법 가운데 대통령 중심제였는데 이걸 개정하고 황제로 등극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걸 본 또 손중산이 웬스카이를 무력으로 타도하자. 그래서 토벌군이 생긴 거예요. 토원군. 웬스카이의 웬이에요. 토원군을 열심히 조직해서 했지만 실패하고 또 일본으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그게 황제 등극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열심히 진행되지만 2차, 3차가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세계와 군벌이 원세계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원색이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다가 죽어버리는데, 근데 죽기 전에 원색이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냐면 많은 혁명 청소년들이 만주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혁명의 길에 뛰어들었고 희생됐어. 그리고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스스로, 중국 스스로가 구하는 길이 있는가? 정부만 바뀌면 뭐예요? 그 일을 앞으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북양군의 실질적인 권력자 웬스카이는 청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 푸이라 그러죠. 이 푸이를 협박해가지고 그 자리를 중화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를 해서 그 다음에 혁명 세력을 제거하고 독재의 길을 가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황제가 되려고 1915년에 기도하지만 그도 결국은 실패하고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중국의 웬스카이 밑에 있던 장군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영토쟁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서 영토쟁탈, 내부에서 장군들이, 군벌이라고 그래요. 군벌들이 영토쟁탈을 10년 동안 하는 혼전이 빚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식인들과 뜻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중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뭔가. 중국 이 문화는 안 되고 다른 문화로 채워져야 된다. 이때 대두된 게 전통 문화에 대한 거부와 서구 문화에 대한 환영. 과거에는 서구 문화이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구국의 길에 있어서 이제는 19세기에 온 기독교가 양교라서 과거에는 비난을 받고 거부당했는데 20세기에 신의 혁명 실패 이후에 20세기 초 기독교는 양교에 의해서 환영을 받는 단계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중국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기독교 니꼴 서양 문화 니꼴 기독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문화가 곧 기독교다. 뿌리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길을 손중산이나 남쪽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기독교인과 선교학교, 기독교 미션 스쿨이죠. 학생들이 혁명운동에 적극 지원하고 투신하고 공헌을 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은 손중산 뭐 등등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남부 후이저우 전투라는 곳하고 남부에 헌신한 사람들이 30%가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그럼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혁명에 헌신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주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선교사들이 경험한 정치, 사회 그 이상을 중국에서 실현하고 성취하고 접목시키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각이 열리고 바라본 관점이 틀려진 거죠. 그래서 혁명사조에 봉건왕조가 아니라 이 봉건왕조가 몇 사람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것들을 혁명사상을 갖게 됐고 그런 선전의 장이 학교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를 다닌 이 당시는 1911년에 과거제가 폐지된 게 신정 때 폐지됐으니까 1906년에 폐지됐는데 그 폐지된 전에는 학교가 없었죠. 중국의 공식 학교가. 근데 그 학교가 유일하게 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거기서 배워진 내용들이 있었다.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 다닌 사람들,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과거에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죽었죠. 정부에 잡혀가 죽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약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중국 정부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듯이 선교사가 전한 신앙을 믿는 사람도 중국 정부에서 함부로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도 소개됐는데, 손중산이 반란,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들통이 났어요. 밀고를 받고. 그리고 총독 담종린, 이분이 밀고를 받고 이 손중산을 잡았죠. 그런데 손중산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 감히 함부로 손중산을 체포하지 못해요. 왜냐? 선교사가 또 고발하고 공사가 출동하고 그 손중산이 믿는 영국 계통의 선교사, 공사, 대사, 한포가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역할이 위급한 사람들을 교회에 숨어 있다 해도 정부가 와서 수사나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은 많은 정부 관원 또는 선교학교, 병원, 남녀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일들도 많이 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들을 쭉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게 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광동성 경찰서장이었던 전징화라는 서장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을 교도소로 파견하여 선교하도록 도덕개혁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교회는 이 손중산이 만든 신해혁명이 성공한 이후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독교가 국민의 눈에 기독교가 국가를 구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하는데 이 부흥하게 된 배경 가운데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혁명을 일으켜도 웬스카이나 군벌들이 행행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옳으냐, 이게 백성이 이 사람 몇 사람 바꿨다고 해가 되는 게냐. 결국은 정치혁명은 국가를 구원하나 또는 갱생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는 게 오사혁명이라는 거예요. 오사신문화운동.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사신문화운동을 하는데, 오늘 강의를 쭉 보면 갑오전쟁의 원인과 과정, 결과, 그 다음에 손중산의 생애와 신앙과 혁명 사상, 그리고 혁명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나왔는데, 혁명의 성공이 봉건왕조를 무너뜨린 거라면 혁명의 실패가 준비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군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웬스카야하고 군벌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수많은 혁명군들의 열매를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깨우친 백성들, 지식인들이 이런 정치혁명이 과연 나라를 바꿀 수 있고 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퀘션을 물게 된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혁명의 실패는가? 결국은 오사, 신문화운동, 정신을 바꿔야 된다. 다시 문화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운동으로 가면서
백성의 생각을 바꾸려면 언어가 바꿔야 되고 언어를 바꾸려면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 작업을 하는 게 모사 신문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사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빡빡하게 다 됐는데 질문하실 분? 질문이 없겠죠.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도 내용은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오늘 다 녹화를 했으니까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이제 전번에 연구를 해놨는데 어떻게 올릴 것인가는 잘 올려진 방법으로 선택해서